잘 아시는 것처럼 인사청문회는 2000년에 도입되어 22년간 실시되어 온 제도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국회법 제46조의 3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각부와 국정을 통할하게 될 국무총리 후보자의 도덕성, 직무 적합성, 자질 등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추후에 제출될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있어서 적격 여부를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청문회도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국민과 함께하는 청문회가 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하여 국민 면접을 실시하는 측면도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청문회 국무총리 후보자로 요청된 한덕수 후보자는 37년간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주미대사, 경제, 통상, 외교 분야에서의 공직 생활을 하셨고 다양한 민간 경험을 통해서 풍부한 경륜을 쌓아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첫 총리 후보자로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의 국정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사회 통합과 경제 제도약을 위한 총리로서의 막중한 중책을 앞에 두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에서 후보자께서는 그동안 자료 제출 논란으로 청문회가 늦어진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한 물음으로 생각하셔서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청문회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생각하시어 청문회의 도입 목적과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생산적인 정책 검증에도 힘써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청문회 운영을 맡은 위원장으로서 청문회가 원만하고 품격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자료 제출 현황과 미제출 사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국무총리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계속해서 보충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후보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2년 5월 2일 공직 후보자 한덕수.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모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서 모두 발언은 10분 이내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참고 인내하시며 방역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보건의료인과 공직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힘들게 버티고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청년들에게 국무총리 후보자 이전에 앞선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취직도 힘들고 내 집 마련도 어려운데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어깨가 지금 아주 무겁습니다. 국민과 국회의 준엄한 뜻을 깊이 새기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모든 질의에 성심을 다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좋은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 인류는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위기로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국제 정세는 예측 불가능하고 자국 중심주의는 더욱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공급망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원자재, 식량 등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 압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환율 급등, 선진국들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고유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전통 산업은 성장의 벽에 가로막혀 있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은 쉽사리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도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양극화와 불평등, 불공정, 고령화와 저출산, 청년 문제 같은 절박한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또한 세대 간, 성별 간, 이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치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내외의 불안과 역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먼저 코로나를 이겨서 일상으로의 회복을 앞당겨야 합니다. 현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야 합니다. 경제 안보 시대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성공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 생활을 시작해서 정파를 뛰어넘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경제기획원과 상공부, 특허청을 거치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그리고 경제수석으로, 참여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무총리로 일하며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OECD 대사와 주미 대사를 역임하며 국제사회의 경쟁을 치열하게 경험하고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OECD 가입을 추진하고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 미국 중앙정부 및 26개 주 53개 지방도시를 직접 방문해서 설득한 끝에 미 의회의 비준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일들은 지금도 저희 보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직과 민간에서 일한 저로서는 일자리 부족, 주거 불안정, 양극화 문제, 과도하고 비합리적인 규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등이 국민 여러분과 기업들에게는 생사의 절벽에 선 고통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게 국무총리라는 막중한 소임이 주어진다면 저의 역량과 경험을 살려서 국가와 국민들께 온 힘을 기울여 문제 해결에 진력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하나하나 이겨내고 국민 통합과 협치로 부강한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정책에 대해
국회와 진정성 있게 협의하고 조율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민 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물가 불안 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고 시장 구조의 개선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규제의 틀도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규제가 만들어진 사회적 목적을 수용하면서도 개인과 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을 주는 덩어리 규제는 과감하게 걷어내고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뒷받침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도 마련하겠습니다. 시장 경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 연금 등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과제를 꼼꼼하게 살펴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사회적 약자도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새 정부가 해나가야 할 모든 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앞선 세대는 물질이 부족하고 정치가 어려웠을지라도 희망만은 부족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2030 청년 세대의 인생에는 바로 그 희망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2030의 가슴에 다시 희망을 채워주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의 요구와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책임을 갖고 내각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더 큰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저의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무총리직 제안을 받고 저는 적지 않은 고뇌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이기에 자리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역량이 있는가 하는 스스로에 대한 물음과 걱정이 컸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무총리의 막중한 소임이 주어진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빠른 한 걸음보다 깊이 있는 발자국을 남기는 국무총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주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까? 그러면 시간 관리 때문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실 위원님 두 분이십니까? 예,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후보자의 모두 말씀을 들으면서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난 인천특위회의에서 여야가 합의를 거쳐 우리 후보자께 충실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후보자에게 요청한 자료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검증에 필수적인 것만 선별하고 또 선별한 것이었습니다. 후보자께서 국민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해 내각을 이끌 적임자인지 또 그에 맞는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도대체 언제까지 자료 제출을 촉구하며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까? 한 후보자의 각종 비의혹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초리가 매섭습니다. 김앤장의 해외 자본 유치 성과, 배우자의 그림을 산 구매자의 이름을 가려서라도 알려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고위공직자 검증에 필수적인 범칙금 내역이나 주택자금 대출 내역, 주민등록지 변동 현황에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에 제출을 거부하는 게 정상적일까 싶습니다. 이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감출수록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만약 도저히 낼 수 없는 자료가 있다면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이유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적절한 해명도 설명도 없이 못 준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청문회가 되겠습니까? 걱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총리가 바로 서야 국정이 원활해지고 국민의 행복도 지킬 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김앤장을 보호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에게 본인의 능력을 증명하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저희 인청특위에서 요청한 최소한의 자료를 오늘 오후 2시 회의 속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배진교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정의당 배진교 의원입니다. 저도 한마디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어야 하는데 일주일이 연기됐습니다. 후보자의 자료가 매우 부실하다. 또 한쪽에서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고 그래서 양당 간사님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무리한 자료 요구가 아닌 선에서 합의를 했고 일주일이 연기된 오늘에서야 청문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정보도 함께 살펴봐야 재산 축적이든 부동산 문제든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정말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정보 활용 비동의로 공공기관에 있는 자료가 제출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배우자에 대한 것은 변함없이 개인정보 활용 미동의라고 하는 이유로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측에서는 보도 참고 자료를 이렇게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거의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마치 모든 자료를 다 성실히 낸 것처럼 지금 보도 자료를 냈어요.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 후보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외화 송금, 저축, 해외 계좌 개설 등 외화 거래 내역, 주택자금 대출 현황,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국민연금 납부 현황, 출입국 기록, 관세 각종 벌가금 내역 이런 기초적인 자료를 왜 제출 안 해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출이 안 되는지 후보자 측에서 직접 확인해서 오후 질의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던가 제출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성일종 의원님 1분만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야당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우리 후보자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 간사님하고 협의가 된 건 아니지만 그 자료가 부족하다고 저한테 요청을 하셨고 또 제가 그것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출을 요청한 것은 1699건인데 약 1700건입니다. 그 전에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한 배 이상이 많은 건수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현행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실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살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야당 의원님들께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보호해야 될 사항은 있습니다. 후보자도 국가의 법률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고 또 보호받을 부분은 반드시 저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로부터 요구된 자료에 관해서 미제출된 자료에 관해서 청문회 시간 중에라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제3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나로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은 가족이 부동의해서 가족 관련 자료를 낼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조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낼 수 있는 자료를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오전 주 질의는 7분, 오후 1차 보충 질의는 8분으로 하고 2차 보충 질의 등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과 협의해서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장 마이크는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셔서 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한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입니다.
첫 질문자이지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자 이력과 관련해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게 김앤장 이력입니다. 이른바 회전문 인사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하고자 한다. 마치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처럼 답변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앤장의 현재 고문,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고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김앤장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109분이 계십니다. 비공개 고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러난 것만, 공개한 것만 109분이십니다. 이분들의 면면을 보면 화려합니다. 특히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 공공기관장 이렇게 고위공직자만 세어봐도 30명에 이릅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만 따져봐도 이기권, 이규용, 노준형, 서영택 이런 전직 장관들이 있습니다. 또 청와대 행정부, 입법부, 공공기관 어디 한 군데 빠진 곳이 없습니다. 골고루 다 포진해 있습니다. 이런 정도 인맥이라면 이걸로 내각을 꾸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인맥이면 대한민국 어느 곳에 인맥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전문이라고 다 똑같은 회전문이 아니었습니다. 등급이 있고 급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화면에 나타난 6분, 109명 중에서도 달랐습니다. 이분들 처음에 공직에 계셨습니다. 그랬다가 김앤장으로 갔고 김앤장에서 다시 공직으로 왔고 다시 김앤장으로 가셨습니다. 남들은 공직에서 김앤장으로 가는 회전문 반바퀴도 돌기 어려운데 이분들은 정확하게 한 바퀴 반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직책은 모두 다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이십니다.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회전문이 돌아가는 바퀴수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군계 일학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후보자님이십니다. 후보자님의 이력을 제가 판넬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회전문에서도 역대급입니다. 공직에 계시다가 김앤장을 옮기셨죠? 그 김앤장에서 공직을 가셨습니다. 또 김앤장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직을 맡으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정확하게 2바퀴를 도셨습니다. 아니 2바퀴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없었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전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김앤장에 계신 분과 달리 또 역대 총리와도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총리 가운데서 인사 다 할 수는 없고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총리를 맡으셨던 분들 14분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한동, 김석수, 김황식 이런 분들은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총리를 마치시고 합동법률사무소를 가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건 뭐 어찌 보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사기업에 가거나 특정 이익을 추구해서 자리를 옮기신 분들은 없습니다. 대개 자리를 가더라도 명예직이거나 봉사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무총리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의 2인자이자 대통령이 유고를 당했을 경우에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영광스럽고 책임감이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총리를 다 일생의 마지막 자리로 생각들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런데 우리 한덕수 후보자께서는 김현장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역대 1등입니다. 전직 총리들 가운데서도 역대 1등입니다. 한덕수 후보자 서울대 경제학과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1등 수석 참 많이 하신 분인데 이런 1등, 이게 명예로운 1등일까요? 명예로운 수석입니까? 지금 저한테 물으시는 네, 건가요? 나중에 일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장에서 그런데 이렇게 20억을 넘게 받으시면서도 기부금 몇 년 동안 적십자 회비 10,000원, 20,000원 낸 게 전부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답변을 나중에 일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김현장에서 20억을 받으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아무런 답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게 계약서라는 것을 구해봤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서 마치 1급 기밀 문서인 것처럼 꽁꽁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구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약 핵심만 말씀드리면 연봉, 상여금은 그 전해에 얼마나 실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연봉이 결정된다라고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후보자께서 김현장에 계시면서 받은 급여 내역입니다. 2017년 첫 해에 보너스 330만 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인 18년, 19년, 20년 2천만 원으로 뜁니다. 다달이 6배가 뜁니다. 그랬다가 2021년에는 또 300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왜 이런 변동이 생겼습니까? 시간 관리 때문에 시간을 더 드릴 수 없고 우리 후보자께서는 답변 시간도 지금 다 지났기 때문에 보충 질의 때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 놓으셨다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먼저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직접 말씀하셨다시피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정파를 떠나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풍부한 국정 경험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산업부 차관, 김대중 정부의 OECD 대사,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 노무현 정부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 주미대사를 역임하여 40여 년 보수 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중용되었습니다. 능력과 자질은 물론 통합과 협치의 인물로 낙점된 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은 필요합니다. 객관적 검증으로 문재인 정부가 인사 기준으로 정했던 7대 원천 배제 사유를 먼저 짚어보면 병력 의무와 관련해서는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 세금 탈루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납세 의무를 잘 이행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위장 전입도 전혀 없고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성범죄는 더더욱 관련이 없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김의겸 위원께서도 지적한 게 아마 불법 재산 증식과 관련된 것은 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관예우로 고액의 고문료 받았던 것 자체가 과연 불법인지 제가 볼 때는 위법 사항은 전혀 없고 명료하고 정확히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덧붙여서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냐 하는 그런 의구심은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후보자의 정관예우가 과연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후보자는 44년여 동안 민관을 거치며 쌓은 경륜은 물론이고 경제, 외교, 통상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고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 비춰보면은 김현장 고문이 순수한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고는 보기 어렵고 국가적 측면에서도 해외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회전문 인사에 대해서는
이거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호수 검찰총장이나 신현수 민정수석이나 김준욱 공수처장이나 박양호 문체부 장관이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나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분들의 지금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호수 총장은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차관, 법무법인 화현 고문 변호사를 거쳐서 지금 총장에 이르렀고, 신현수 민정수석도 대통령 사정비서관, 김앤장, 그다음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대통령 민정수석에 이르렀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판사로 있다가 김앤장으로 갔다가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있다가 지금 공수처장에 이르렀고,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문광부 차관에 있다가 CJ ENM 사회이사로 있다가 다시 문체부 장관으로 복귀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해군 참모총장, 그다음 법무부인 율촌 상임고문, 이때 월 고문료로 한 3천만 원을 받고 추가로 법인카드까지 제공된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LIG 넥스원 자문역으로 있다가 국방부 장관으로 왔습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도 국가정보원 제3차장, 삼성경제연구소 고문으로 있다가 KT 스카이라이프 자문역, 다시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분들 역시도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다시 로펌이든 사기업으로 갔다가, 그때도 제가 우리 총리 후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사적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에 도움되는 그런 외교, 통상, 경제 전문가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이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후보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김여겸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그렇게 비판받아야 될 건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해도 사적 이익뿐만 아니라 공적인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가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물론 요청을 받아서 갔습니다만, 그 김현장 같은 그 법률 회사가 새로운 어떤 좀 수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특히 국제적인 이러한 그 인식이라든지 또는 국내 정책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그 서비스하는 이런 기능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또 딴 데에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이 로펌에 가서 일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법률회사가 단순한 법률 서비스, 여기에 좀 더해서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진 그런 분들에 의한 국제경제, 통상, 국내 경제,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산업의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수요가 많아진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도 그 김현장에 가는 하나의 목적은 제가 이제까지 해외의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 경제를 설명하고 소위 그 공공 외교를 하던 것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봤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가 2019년에 홍콩에서 한 소위 홍콩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거기에 외교 안보, 경제, 그리고 우리의 그 새로운 대한민국의 재벌 정책, 문재인 정부의 재벌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그리고 거기에서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재벌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앞으로 할 수 있냐 하는 것에 대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그런 행사를 가졌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거기서 하는 일이 이제까지 제가 하던 전체적인 이런 공공적인 요소하고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 또 제 자신 행동이 그러한 개인적인 특정 케이스에 관여가 됐거나 이런 것들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또 그걸 위해서 제가 저희 후배인 답변을 정리해 주시기 공무원들한테 단 한 건도 전화를 하거나 부탁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전관 예우 문제라든지 이해 충돌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전혀 그 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존경하는 김기겸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는 답변은 드립니다만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조금 제가 송구스러운 그런 측면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시간 관리를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 답변 시간을 고려하셔서 질문을 꺼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전 내 질의를 못 마치는 위원님이 나올까봐 저로서는 시간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여수시 을 출신의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후보자님 마이크 나오나요? 예, 김혜재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 내정되신 거 우선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정부의 초대 이제 책임 총리로서 통합과 민생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에 걸맞는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3대 기준, 직무 역량, 공직, 윤리, 국민 검증이라는 3대 기준뿐만이 아니고 부동산 투기라든지 세금 탈루 등 7대 원칙에 더해서 이해 충돌 문제가 꼼꼼히 검증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종로구 신문로 소재 단독 주택에 대해서 외국 기업에 고액의 선입금 월세를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대가성 문제라든지 이해 충돌 문제가 국민적 의혹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9년부터 10년 동안 외국계 기업에 선입금 월세를 내주고 6억 2천만 원의 월세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실입니까? 네, 아니요. 거의 기억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업에 어떤 기간에 얼마씩 월세를 내셨습니까? 그게 지금 한 30년 정도 전이어서요. 제가 정확히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회사로서는 AT&T와 모바일 코리아인가요? 하는 정의. 자, 후보자님, 제가 좀 확인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코리아하고 AT&T 두 군데에 두 회사에 6억 2천만 원 정도 월세를 받으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회사는 없었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89년입니까? 90년? 89년도부터 99년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89년부터 94년까지는 AT&T, 그 이후 95년에는 모바일 코리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번에 조금 확인을 해보려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해봤는데요. 자, 그거는 중요하지 지금 않습니다. 정확한 그거를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기간은 좀 어렵고 네. 두 회사는 명백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 합쳐서 6억 2천 정도 되고 이렇게 네, 보면 그 정도 되겠네요.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계약서를 안 갖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이게 월세로 받으면은 소득 금액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후보자가 동의만 해주면은 국세청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서를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국세청하고도 좀 협의를 해봤는데요. 자, 후보자님, 네. 이거 보십시오. 동의만 하면은 인터넷으로 바로 89년, 90년도에 후보자가 얼마의 월세 소득을 올렸는지 바로 지금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거를 왜 하지 않죠? 지금 국세청의 기본적인 그 세금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는 자, 후보자님. 원칙은 기본적으로 그 자, 후보자님. 조세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5년입니다. 그래서 자, 저희가 후보자님. 5년 정도 이거 자료를 지금 드린 우리가 걸로 알고 구체적인 자료를 뽑았습니다. 동의하면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해보시면은 후보자가 89년, 90년부터 99년까지 두 회사로부터 선입금 월세를 얼마 받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동의를 안 하고 자료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후보자님. 과세에 관한 정보는 5년 정도를 자, 드린 걸로 후보자님, 그렇게 알고 이거는 있습니다. 바로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동의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거부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의를 못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어떤 청문회도 아마 그 국세청의 원칙인 5년 됐습니다. 과세 기간을 이상을 아마 제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이전에 지금 큰 의혹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고 국세청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가 제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혹은 자, 아마 후보자님. 2007년에도 아마 똑같은 질문을 하셔서 자, 후보자님. 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 미제출 자료 내역을 보면은 이 내역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이거를 거부하는 거는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피해가겠다. 지금 이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의원님 자, 그런 건 아니고요. 90년도에 후보자님. 2007년에 똑같은 청문회에서 문제가 나와서 자, 후보자님 그게 6억 2천 정도를 자, 시간이 좀 신고하기 후보자님 시간이 한 좀 것입니다.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네. 90년도에 사무관 10호봉 10년 한 사무관 월급이 48만 원이었습니다. 후보자가 이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3년 동안 3억 원 월세를 받았는데요. 한 달 월세가 이게 8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10급 사무관 10호봉 1년 월급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한 달 월세로 받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런 부분이 3억 8천만 원에 이 집을 사서 3년에 3억 월세를 받는데 이 월세가 거의 집값하고 맞먹습니다. 전세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금액인데 이런 금액을 월세로 받으면은 후보자의 공직 부분하고 이 고액의 월세 받는 부분이 이건 무슨 대가성이 있지 않나 국민들은 의혹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 기업들에 대한 하나의 그런 특혜나 관련이나 또 그 회사의 책임자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자, 후보자님. 그렇고요. 거기에 대한 자, 후보자님. 소득은 철저하게 종합소득으로서 다 그 세금을 낸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동의하시면 냈는지 안 냈는지 바로 확인이 되는데 그걸 그거는 거부하면서 냈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2007년에 이미 저는 검증이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동의만 하시면은 자료는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국세청은 조세에 대한 정보는 5년 정도 그 정보만 제공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세기본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송파병의 남민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 후보자로 내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관련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아마 15년 전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와는 상당히 많이 달라진 점을 아마 절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언론들의 검증도 굉장히 강해졌고요. 또 의원님들의 검증도 매우 하여튼 강해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후보님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김의겸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공직과 김앤장을 반복적으로 오가는 부분이 이게 역대급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형적인 김앤장 회전문 인사 그 행태에 대해서 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거기에 가서 어떤 그 역할을 하고 무엇을 기여하고 있고 그것이 국가와 공익에 그 어떤 도움이 되느냐가 예, 중요하다고 그 부분은 제가 좀 생각하고요. 이따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무슨 이해 충돌이 있다든지 네. 또는 전관 예우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일체 그 개인적인 그런 건에 네. 관여하거나 또는 부탁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검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 퇴임 이후에 그 축제한 재산이 약 43억 원에 달합니다. 정관예우 끝판왕이다. 사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국무총리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무난하지 않게 공직 생활을 해서 풍부한 경륜을 갖춘 분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상당히 실망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그 봉사나 사회공헌 이런 활동보다는 돈 버는 일에 치중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전관예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관예우의 개념은 제가 김앤장에 있음으로써
모든 제가 같이 있었던 공무원들이 특정 케이스에 있어서 그것이 옳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전관예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일은 구체적으로-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네, 걸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검증을 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제도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죠. 그래서 김현장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약 1,100명에 이르고 있고 또 고문도 100명이 넘는 이런 상황인데요. 고문의 대직함은 김현장에서의 그 법률지가 도대체 뭡니까? 그냥 대외적으로요. 네. 명함에 고문이라고 씁니다. 고문이라고 씁니까? 네. 그러면 대한변협 회칙에 따르면 그 변호사이거나 변호사가 채용한 사람을 다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현재는 그 신고가 안 됐겠네요. 지방 변호사에는 그냥 고문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변호사하고 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되어야 된다. 뭔가 이런 조항이 있어서 네, 그 법률- 고문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 해석에 따르면 고문이 피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기본급과 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근무장소 여부로 판단한다고 돼 있습니다. 후보자는 김현장과 연봉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연간 2억 7,720만 원의 급여와 별도의 상여금, 사무실과 자동차를 제공받았습니다. 고문은 대외적인 직함이고 대내적으로는 김현장의 피용자라고 보여지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마 법률 해석이 피용자가 네. 아니고 고문은 변호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제가 부분은- 정확히 알고 있다면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피용자라고 하는 법무부의 법률 해석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재 변호사법 89조 6에 따르더라도 퇴직 공직자는 그 매년 그 지방 변호사의 업무 내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 변호사는 이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김현장이 그 후보자의 업무 내역서를 이제 열람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봤는데 뭐 주로 했던 내용이 저기 보시다시피 화면 보시다시피 국제통상환경, 주요국 통상정책연구 분석 뭐 이런 관련한 활동을 한 것입니다. 뭐 이렇게 보고한 건 알고 계십니까? 뭐 제가 아마 좀 본 거는 같은데요. 네, 저렇게 얘기를 저기서 했어요. 얘기하는 저 부분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 우리 경제 그거- 상황과 국제 경제 상황과 이것이 가지는 대외 전망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의 그 수요가 있는데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다. 변호사들에게 이런 제공해 줄 수 내용이요. 있는 일은 아니, 후보자님. 쉬운 일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 굉장히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이 과연 그 변호사법 위반이라서 말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정관예우 특혜라서 정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하는 일이 특별히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저희한테 들립니다. 그래서 돈만 받은 것은 아닌지 어쨌든 어떤 경우라도 이거는 총리로서의 어떤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김현장에서 20억 이상의 돈을 받았으면 구체적인 업무 내역을 밝혀야지 이것이 정관예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국민들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점을 밝혀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외 방문을 김현장 재직 중에 7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서 무슨 일을 하셨냐, 홍콩이라든가 일본 아까 홍콩 다녀오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기업의 영업 활동에 관한 사항이라서 제출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20날 답변이에요. 근데 29일날 갑자기 개인 여행이라고 바꿨어요. 개인적인 여행이라고. 기업 활동에서 개인적 여행. 아마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닙니다. 2019년 5월 30일 아까 홍콩 얘기하셨죠. 홍콩에서 열린 그 라운드 테이블에서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강연을 한 것이 유일하게 김현장에서 우리 후보자가 했던 일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거 왜 바꾸셨습니까? 기업 활동이라고 얘기했다가 개인적인 여행이라고 바꾼 내용이 왜 바꿨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네. 우선 공식적으로 제가 김현장의 일로서 나간 거는 홍콩에 간 홍콩 라운드 테이블 2019년 5월 29일서부터 아마 5월 30일이나 6월 1일 정도일 겁니다. 그게 유일한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얘기하시죠. 나머지는 네. 전부 다 사적인 여행입니다. 그러면은 홍콩 강연 가셨을 때 그때 외국 투자자들은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거기 가서 뭐 한국 경제에서 얘기를 바로 그 하셨는데요. 부분이 예. 제가 했다는 거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를 모아 가지고 했느냐 하는 것은 그거는 그 김현장의 영업 비밀이고 저도 밝히면 안 되는 비밀입니다. 만약 위반을 하게 되면 형법상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면
홍콩에 있는 그 주요 투자가들이 거기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배진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의당 배진교입니다.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과연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준에서 과연 공정과 상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지 굉장한 문제의식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부처 장관 후보자도 문제지만 국무총리가 되시겠다고 나오신 우리 한독수 후보자님께도 지금의 시대 정신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인지 의구심이 좀 듭니다. 지난해 국회는 공직사회의 청렴도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갑니다. 국무총리로서 퇴임 후에 그 경력을 바탕으로 김앤장에 들어가서 고문이라는 직책을 달고 그 대가로 다수의 국민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20억 원의 보수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공직 생활로 쌓은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로펌 고객들에게 자문을 하고 고액의 보수를 받았던 분께서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신다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국민들께서 앞서 제가 지적하신 이런 민관과 공직을 오가는 회전문 인사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러한 국민의 눈높이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공적인 이러한 그 여러 직책에서 경험과 능력을 쌓은 사람들이 민간 쪽에 가서 그것이 일종의 이해 충돌이 아니고 또 전관예우가 아니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좀 더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는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오늘 회전문 인사의 문제, 이해 상충과 이해 충돌의 문제도 검증해 볼 것입니다만 저는 집중적으로 곧 결과를 앞두고 있는 론스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증해 볼 생각입니다. 네. 론스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하고 2012년 하나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약 2조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음에도 매각 과정에서 5조 원대의 피해를 입었다며 2012년 국제투자분쟁 절차, 즉 ISD에 따른 중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10년을 끌어온 소송이 올해 내로 최종 심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후보자께서 이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기사로만 봤습니다만 이거를 추진하는 이 법무부나 이런 팀들에 제가 직접 그 접근을 할 수가 추가로 없기 제가 질문 때문에 드릴게요.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네네. 이 문제는 후보자님의 개인적인 연관성과 무관하게 수조 원대 국익이 달린 문제라는 점에서 만약에 결과에 따라서 배상을 하는 결과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관련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후보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법과 원칙과 국내 법령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소송에서 그러니까 5조 원대 배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배상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책임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책임을 묻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정부나 관련 기관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국내 법과 원칙과 법령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론스타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2003년 당시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에 인수 자격이 없었는데 사실은 인수를 시켜준 건 아닙니까? 이런 인수를 시켜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이와 관련된 여러 공직자들의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론스타가 2006년하고 2012년 두 번의 탈출, 엑시트 시도에 과연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했는가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2012년 이후 ISD 중재재판 과정에서 론스타와의 다툼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대응한 것이 맞는가.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고요. 이후 결과를 두고 평가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후보자는 론스타와 관련된
의혹 한복판에서 대통령 비서실의 경제수석 비서관 그리고 김현장 고문, 경제부총리, 국무총리까지 거치셨기 때문에 후보자는 관련 연관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론스타 문제를 어떤 입장에서 대해왔는지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14년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셨다는데 어떤 의견을 제출하셨습니까? 지금 그게 중재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 그 내용을 지금은 안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과 관련된 그 기억에 의존을 해서 저는 답변을 드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의견서를 냈습니다. 네. 네네. 그러시면 의견서를 제출할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부처에서 요청을 하신 겁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소송을 맡고 있는 로펌에서 제가 증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그 론스타가 인수한 다음에 국회에서 2005년, 6년에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본회의를 포함해서. 그래서 말하자면 그때 그 론스타가 팔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꼭 매겨야 된다 하는 이런 분하고 세금을 매기는 것이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아직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다 저렇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데 대한 상당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네, 후보자님 그 질문도 제가 잠시 후에 드릴 건데요. 그러면은 당시에 정부 측 로펌에서 저는 국가를 대표해서 의견을 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면 이 자료는 제가 2020년 국정감사 때 론스타와 관련된 질의를 한 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는 ISD에서 론스타와 다투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본 입장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2006년 당시 외환카드 주가 조작 관련 형사사건 등의 결과에 따라 당시 론스타에 대해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론스타의 매각 신설을 연기한 것은 정당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질문은?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배진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월 출신의 신동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인천 서구의 신동근 의원입니다. 그 후보자님은 공직을 떠나고 나서 10년 새에 재산이 2배로 증가했더라고요. 일반인들은 보통은 은퇴하게 되면 줄어드는데 국민 상식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전업주부인 배우자 최하영 씨 재산이 10년 사이 12억이나 증가해서 2배 증가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후보자는 이 증가 부분이 이 후보자의 증여와 또 상속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배우자가 재산 증가 분으로 소명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아마추어 작가인데 그림을 10여 점 팔아서 1억 원을 갖다가 수입을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역시 누구에게 얼마에 팔렸는지 언제 팔렸는지 개인 사생활 정보라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자료 보세요. 더 황당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5차에 걸쳐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보호로 제출 불가 이래놓고 또 당일날 언론에는 그 그림과 관련된 출처나 자료를 줬다고 이렇게 언론 프레이를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최근에 이건희 전 회장이 그 수집한 모네나 정선의 그림 등 수백 점을 기증하고 이게 이제 1주년으로 해서 전시한 거 알고 계시죠? 예? 네, 신문에서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표적인 미술품 컬렉터인 안병관 윤희원 회장도 보니까 서울미술관 건립하고 또 전시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다시 말해서 개인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작품에 대한 사랑으로 그 작품을 수집하는 게 감출 일입니까? 근데 매수자 정보를 못 준다고 그래요. 응? 그리고 작가가 정당하게 인정받아서 본인의 작품이 고가로 판매하는 것이 감출 일입니까? 자랑할 일이지? 응? 근데 언론에서 일부 밝힌 내용을 보면 이 아마추어 작가의 작품을 전부가 첫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대기업에 그것도 대기업 오너가 개인 도로 산 것도 아니고 법인 카드로 법인명으로 샀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가의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실들을 감추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기자가 그걸 밝혀냈을 때도 제발 누구에게 팔렸다는 거 날리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인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보자님, 네. 그 배우자의 작품이 수천만 원대 가격에 그림이 판매됐는데 이게 뭐 한덕수 프리미엄이 붙은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 전공과 경력만 보더라도 아니 제 말씀에 대해보세요. 차영 씨 전공 어떻게 됩니까? 응용미술학과죠? 제 집사람은요.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에만 답하세요. 응용미술학과죠? 응용미술학이지만 그리고 잘 제 얘기 아시겠지만 들어보세요. 주요 화가라는 거는 정력과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아니 제 얘기 들어보시라니까요. 제가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경력과 수상 내역을 보면 산업 디자인 쪽에 주로 전시나 아니면 심사위원 또 국회의장상 등 상을 탔더라고요. 한번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저런 두 번 것들이 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배우자 최영 씨가 저런 산업 디자인 쪽으로 수입을 얻었다는 증빙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도 않고 없습니다. 본인 전공과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냥 전공과 무관한 서양 그림이 주로 판매됐는데 이거 거의 뭐 취미생활로 한 것 같은데 후보자님 이 서양화 쪽에 프로 작가입니까 아마추어 작가입니까? 단답형으로 하세요. 프로 작가입니까? 거의 프로입니다. 거의 프로다. 네. 프로는 아니고 거의 프로다. 왜냐하면 독자적인 무슨 회사를 가지고 있거나 독자적인 아틀리에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양 씨는 개인전을 2차례 정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10여 전을 판매했다. 그것도 뭐 10여 점이니까 19점인지 10점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최고가를 1,600만 원에 효성그룹에 팔았더라고요. 100호짜리 작품입니다. 자, 이게 경력에 비해서 과도하지 않은지 한번 살펴봅시다. 다음 그림 보시죠. 그 12년도 당시에 서양화 프로 작가들이 출품한 그림 판매 금액인데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 해외파로 국내에서 다수의 개인전과 작품을 출판한 김훈 작가입니다. 1,40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 후보자 배우자보다 더 적게 팔렸어요. 두 번째 다음 그림 보시죠.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는 분인데요. 개인전 14차례 하신 분입니다. 이분 100호짜리 그림 비슷한 크기죠. 1,400만 원에 팔렸습니다. 다음 작품 보세요. 홍대 서양화를 전공하고 일리노이드에서 학사 석사하시고 재미화가로 뉴욕 전속학과, 뉴욕 타임즈에서 호평받은 김원숙 작가의 철로의 역정이라는 작품입니다. 다음, 예? 그 전에. 그런데 이게 사이즈도 100호보다 더 큰 사이즈예요. 근데도 얼마에 팔렸냐? 1,250만 원에 팔렸습니다. 최근에 22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K옥션을 보니까 개인진 35번 훨씬 35번 온 분도 한 1,000에서 2,000만 원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한예총에게 물어봤어요. 보수적인 미술계에서도 산업 디자인 한 작가가 저 정도 가격을 서양화를 받는다는 건 비정상적이다. 한 200~300만 원 받으면 족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당시에 유명 작가 12년 당시에 1,600만 원이면 지금 몇천만 원 될 겁니다. 가격으로 보면. 그림 판매 또 현재 미술계 입장 등을 종합해 보면 이건 비정상적인 수준이다. 이건 남편 찬스에 의한 안덕수 프리미엄이 붙은 게 아니겠냐. 근데 문제 없다는 입장만 번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으면 그림 출처 지금 4점만 밝혀졌어요. 그것도 본인이 스스로 밝힌 게 아니고 언론에 밝혀졌어요. 나머지 6점 누구에게 판매됐고 어떻게 판매됐는지 떳떳하면 밝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소명해 보십시오. 예. 위원장님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거는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제 배우자는 대학교 3학년 1969년에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에 출품을 해가지고 국회의장상을 받았습니다. 2등입니다. 상금 제가 집사람한테 들은 겁니다. 상금 30만 원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전시회에 와가지고 이거는 인삼을 수출하는 거니까 전매청이 좀 사주고 그 다음
홍삼도 좀 하도록 해라. 이래가지고 100만 원에 팔고 전매청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969년이니까 굉장히 옛날이죠. 그 다음에 홍삼을 제출해가지고 또다시 국회의장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70년에는 다시 거기에 출품을 해가지고 후보자님, 저희들 시간 관리 때문에 그러는데 마지막에 이 오전 청문회가 끝날 즈음에 시간을 모아서 답변할 기회를 드릴 네, 테니까. 그래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집사람은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전시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안 한 겁니다. 제가 공직을 떠난 다음에 2012년에 한 번, 그리고 작년에 10년 만에 한 번 한 거, 그게 전부 다입니다. 만약 저의 덕을 보려고 했다면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전시회를 했을 겁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신동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